안녕. 자, 우리 강의 계속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평가 이제 끝나면 정책변동, 그렇게 하면 정책학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정책평가는 정책평가의 종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집행이 끝나고 집행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면 과정평가고,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총괄평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정평가는 다시 집행 도중에 하는 것은 도중평가, 더 나은 집행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형성평가 같은 말이죠. 그죠? 협의의 과정평가는 인과 경로를, 집행점검은 지침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인, 집지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자, 정책평가의 절차들은 그래서 이제 사전평가를 먼저 하고 본평가를 한 다음에 사후평가, 즉 재평가를 메타평가, 상위평가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 진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정책평가의 대상이죠. 그죠? 바로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은 이해 잘 안 될 때는 정확성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성, 구통 내외, 구성, 통계, 내외. 그래서 구, 통, 내외 순서대로. 그죠? 이게 없으면 나머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게 없으면 없을 리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이 순서대로 구통 내외. 그래서 정책의 구성 요소들을 정확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른바 우리 구성 타당성입니다.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효가 있는 것은 효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효가 없는 것은 효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그래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죠. 정확성이죠. 그러니까 통계적 결론이 정확하냐? 됐습니다. 정책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하고 강력한 연구 설계였느냐? 그렇죠. 정책 연구 설계라는 게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적 타당성이죠. 인과관계. 다시 인과관계의 정확성입니다. X가 Y의 원인이냐? 우리 이제 정책을 통해서 사회 상태가 바뀌었느냐? 전용 차로를 했더니 속도가 올라갔느냐? 자, 단속을 강화했더니 사고가 줄었느냐? 뭐 이런 것들. 과연 정책 때문에 우리 사회 상태가 변했는지. 그래서 인과관계,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우리 랜덤 샘플링이 가장 좋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서 구성하는 게 좋죠. 그죠? 축조는 컨스트럭트, 구성한다는 거죠. 그죠? 비슷한 것끼리 매칭, 짝짓기 한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유가 때문에 우리 버스, 전용차로 속도가 올라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고유가는 부산, 이렇게 해서 서울에 전용차를 실시했는데 부산은 실시하지 않았다. 근데 고유가는 서울과 부산에게 동시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이라는 가장 유사하고 비슷한 동네를 짝짓기를 해서 고유가라는 외재적 변수를 통제한다는 거죠. 재기적 통제는 리플렉티브인데요. 그죠? 시계열입니다. 그죠? 우리 쓰레기 종량제 같이 시계열 통제죠. 마스크 착용도 우리 2021년부터 시작했다, 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확진자가 올라가다가 마스크 착용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떨어지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쪽은 통제했다, 마스크를 안 썼죠. 이쪽은 마스크를 쓴 것이니까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통제 집단, 이쪽은 실험 집단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계적 통제는 통계기법, 포괄적 통제는 피업이니까 사회,
표준과 비교한다는 거죠. 그죠? 4배 표준과 비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배 표준과 비교한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통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통제하는 거죠.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 가능성입니다.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내적 타당성인데요. 이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서 우리 제3의 변수, 우리 경쟁 가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쟁 가설과 제3의 변수는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방금 버스 전용 차로를 하고 나서 우리 속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책이고 이쪽이 효과로서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속도가 기존에 시간당 1시간당 10km에서 우리 30km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20km 속도가 올라간 것이 전용 차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유가 때문일 수도 있죠. 또는 우리가 다른 변수, 우리 9호선 지하철이 개통되면 전용 차로에도 영향을 주고 속도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하철이 개통되면 환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버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타겠죠. 그러니까 버스한테 영향을 주고 아예 그 자체가 다시 속도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제3의 변수, x, y, 그죠? 이 두 변수를 빼면 다 제3의 변수죠. 그래서 이쪽도 이쪽에 하나의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것을 경쟁 가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증명하려는 우리 전용 차로와 속도 사이에 자급 가설과 라이벌 관계가 있죠. 이 자급 가설을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경쟁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 제3의 변수는 첫 번째, 허위 변수는 허위는 가짜 사기죠. 그죠? 없는데 있게 만드는 거. 없는데 있게 만드는 거죠. 이 허위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최근에 코딩 실업자들에 대해서 코딩 교육을 실시했다. 100명. 근데 코딩 교육을 미실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코딩 교육이 이 중에 80명이 취업을 하고 미실시한 이 사람들 중에는 20명만 취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코딩 교육이 되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직의지, 코딩 교육을 참여한 사람들은 코딩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구직의지가 높겠죠. 그러니까 즉 구직의지가 높은 게 코딩 교육에 참여하게 되고 구직의지가 높은 사람은 열심히 구직 활동하겠죠. 그래서 이 구직의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코딩 교육에 참여했고 취업했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직의지가 이 양자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고 구직의지가 높은 사람들을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원서를 내는 사람, 한 달에 3번 정도 원서를 내는 취업 이력서를 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나서 딱 통제해봤더니 이 둘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아, 그러면 구직의지가 이것과 이것의 변화를 동시에 설명하는데 구직의지가 높은 것은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가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걸 뭐라 한다? 이 두 개는 원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데 이것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됐습니다. 혼란 변수는 양자가 관계가 있는데 관련성을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것. 예를 들면
구직의지를 통제했더니 40명이 취업했다는 거죠. 허위 변수는 우리가 취업자가 0명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구직의지가 코딩 교육하고 취업자를 다 설명하니까 구직의지를 통제시키면 이 둘의 관계가 없어지니까 코딩 교육이 독자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로라는 거죠. 허위 변수는 그러니까 X와 Y의 변화 전부를 설명하지만 혼란 변수는 통제해도 원래는 40이었는데 구직의지 때문에 80이 됐으니까 더 플러스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계가 있는데 크거나 작게 만드니까 말 그대로 혼란스럽죠. 그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위 변수는 전부를 설명하지만 혼란 변수는 제3의 변수가 X, Y 변화를 일부만을 설명하죠. 그죠? 전부를 설명하느냐, 일부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허위 변수와 혼란 변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억제 변수는 그리고 잘 시험 안 넣어줘. 그죠? 딱 단어만 읽어봐도 알겠죠. 그죠? 효과가 있는데 이제 줄이는 거죠. 왜곡 변수는 방향. 그죠? 방향을 반대로. 자, 허위는 가짜 사기죠. 가짜 사기는 원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혼란스럽다는 것은 있는데 크거나 작게 만드는 제3의 변수.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 앞에 있는 거. 독립 변수 앞에 있는 거.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 뒤에 종속 변수 앞에 있죠. 우리가 저번 했죠. 그죠? 우리가 결정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정책이 성공한다고 했지만 우리 무엇이 잘 매개시켜줘야 돼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이 있어야지만이 결정과 정책의 성공을 매개해주죠. 그죠? 매개 변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성 변수는 아까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구성 타당성에서 말했던 것처럼 실험의 구성 요소나 또는 구성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문제죠. 그죠? 됐습니다. 사회 계층이라는 것은 포괄적 개념, 즉 추상적이죠. 그죠? 이거 우리가 머릿속에 구성된다 그래서 구성 개념인데, 그죠? 그러면 사회 계층을 우리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나눴다. 사회 계층을 보다 그래서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하죠. 그죠?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성 변수는 조작적 정의의 정확성을 말합니다. 그죠? 조절 변수는요, 조금 이제 이렇게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이것이 매개 변수인데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X와 Y의 관계를, 그죠? 조절해 줍니다. 그죠? 이렇게. 요게 조절 변수죠. 자, 보통 공부 시간하고 성적하고는, 그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절 변수로서, 그죠? 공부 집에서 했느냐, 스타디 카페에서 했느냐, 그죠? 공부 방법을 인강을 들었느냐, 독학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하죠. 조절 변수.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상호작용, 여기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를 말하죠. 매개 변수는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정책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죠?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인데요.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정책 평가에서 가장 핵심이죠. 그죠? 인과관계의 정확성입니다. 인과관계의 정확성, 내적 타당성이죠.
자, 이제 요인들이 바로 거의 대부분 제3의 변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성력, 회상, 도척선, 오묘. 성력을 회상하는 도척선이 오묘하다. 성력, 회상, 도척선, 오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성숙 요인입니다. 그죠? 성장 요인이라고 그러고, 자연적인 성장이 있으면 정책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3학년들 100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들의 평균 체중이 30kg였는데, 무상급식 1년 하고 나서 보니까 체중이 40kg로 늘었다. 그리고 되게 비만도 줄고 건강해졌다. 뭐 이렇게 결론 내려서 무상급식이 엄청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면 이거는 내적 타당성이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그죠? 굳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인 성숙의 단계에 있죠. 그죠? 자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성숙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100명, 만약 이제 서울 지역 학생이면 부산 지역 학생 100명은 무상급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평균 체중이 35kg 됐다 그러면 무상급식을 안 해도 평균 체중이 5kg 증가했다는 것은 자연적인 성장이 5kg 됐다는 거죠. 그러면 10kg만큼의 우리 성장이 무상급식의 효과가 아니라 5kg 정도가 무상급식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장은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자연적인 성장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역사 요인은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양돈 농가에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는데 해필이면 돼지 콜레라가 나서 정책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정책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돼지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2020년에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자기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서 사고가 줄었다고 결론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봐도 어떻습니까? 허위, 아예 관계가 없어지는 않겠지만 약간 좀 구라의 냄새가 풀풀 나죠. 그죠?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안 다니고 밖으로 잘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단속에도 영향을 주고 그것 자체가 사고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단속이 전혀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역사적 사건. 회기 인공 요인입니다. 레귤레이션.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회기 돌아온다는 거죠. 그죠? 실험 직전 반응 효과라고 그러는데 실험 직전에 측정해서 그걸 토대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눴을 때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원래 상태로 회귀합니다. 이 실험이라는 게 이제 그냥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에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3.8이 넘으면 장학금을 준다는 거죠. 이 장학금을 주는 정책은 3.8 이상이 넘는 학생들 장학금 주면 그 다음에도 계속 성적이 이 정도 유지되거나 좋아질 거라는 어떤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죠. 그죠? 근데 갑이라는 애는 항상 성적이 2.5였는데 해필이면 그 시험에서 우리 엄청난 어떤 찍기 실력과 또 하나만 보고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그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관식도 잘했다는 거죠. 원래 2.5 성적인데 한번 실험 직전에 측정해서 3.8이 넘었으니까 실험 집단에 들어갔죠.
여기 3.8 이하는 장학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 입단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장학금을 받은 100명 중에서 거의 99명은 다 성적이 유지되거나 올라갔는데 가본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죠. 왜요? 실험 직전에 측정했을 때 유달리 더 좋거나 나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선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갑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원래대로 회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귀 인공용, 그러니까 장학금 때문에 학교 성적과 크게 관련 없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리면 이건 내적 타당성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회귀 인공 요인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실험 직전에 반응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 그죠? 우리 이제 성, 역, 회, 상, 상이죠. 상실론. 이탈이죠. 그래서 실험기간 도중에 정책 대상 집단이 이탈하게 되면 우리 정책의 실험의 동질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속는 게 이제 금연 교실, 금연 학교를 개최해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흡연하는 사람, 그죠? 200명 있으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 정책 실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자, 200명한테 자, 혹시 금연하고 싶은 분들은 금연학교에 가시고요. 금연하지 않고 싶은 분들은 금연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민주적인 것 같지만 어차피 금연학교 오는 이 100명, 우연히 그렇게 해서 100명 대 100명으로 구성되면 여기는 아마 6개월 뒤에 보면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겠고 여기는 대략 한 50명 정도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면 금연학교에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선정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죠? 실험 대상자가 자기가 어느 집단에 들어갈지 선택하게 하면 당연히 이 100명과 100명 사이에는 동질성이 없었겠죠. 여기는 당연히 지금 금연하고 싶은 사람,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금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금연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 두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200명한테 동전 던지기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홀수는 무조건 이쪽, 짝수는 무조건 이쪽 해서 100명을 구성하면 이 100명에 둘 다 금연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아주 동질적으로 섞여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험의 동질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선정의 오류는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의 정확성도 떨어지죠. 여기 이제 선정 효과가 있는데 좀 이따 보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랜덤 샘플링으로 구성했다 하더라도 금연학교에서 100명하고 참여하지 않는 100명을 랜덤 샘플링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실험 도중에 50명이 이탈해버리고 50명이 다 금연했으면 금연율 100%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험할 금연학교를 이수하면 금연 100%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내적 타당성이 없는 거죠. 이미 처음에 구성했을 때 100명, 100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대로 쭉 끝나야 되는데 중간에 상실해버리면 이미 이 두 집단의 동질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 내적 타당성, 즉 인과관계가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측정 요인하고 측정 도구 요인은 좀 다릅니다. 그죠? 측정 도구는 실험 전과 후에 측정 도구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버스 전용차로를 했는데 시행하기 전에는 1시간에 10km를 달리는데 시행하고 나서는 15km를 달리는 거예요. 1시간에. 5km가 좋아졌다고 얘기하면 되게 정책의 효과가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만족도는 과거 2.0에서 이번에 4.0으로 무려 2배가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효과가 있어 보이죠, 그죠? 자, 실험 전에는 속도로 측정 도구를 사용하다가 실험 후에는 만족도라는 것을 측정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이거는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이건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그죠?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이 깨지죠. 테스팅, 측정 요인이고요. 테스팅을 보통 우리가 실험한다 그래서 실험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죠? 반복 측정에서 익숙한 거. IQ 테스트는 토익이란 영어 공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을 보면 볼수록 조금 점수를 잘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측정에 익숙해짐으로써 결과값이 왜곡된 현상이고, 측정 도구에는 측정 도구를 바꾸는 거죠. 됐습니다. 자, 선정 효과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가장 문제가 자기 선정이죠. 셀프 셀렉션. 셀렉션, 그죠? 자기 스스로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하게 되면 우리 동질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정책이 효과가 있어도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표본에 그래서 이게 표본의 동질성, 대표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험의 효과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염은 아시겠죠? 그죠? 오염은 실험 집단과 통립단 서로 접촉을 해서 서로 이제 따라하는 거죠. 아까처럼. 그죠? 금연 학교에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 랜덤 샘플링을 해서 100명씩 하게 되면 이 자기가 조사를 던져서 금연 프로그램에 학교에 가지 못했는데 자기가 금연 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은 금연 학교에 간 친구한테 뭐 어떻게 하냐, 뭐 먹냐, 같이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험의 동질성이 깨져버렸죠. 누출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역사적 요인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예를 들면, 그죠? 강원도에만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서울은, 부산은 눈이 전혀 안 오면, 그죠? 그러면 제설 차량을 똑같이 구입해서 이제 제설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쪽은 되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차별적 역사 요인이죠. 폭설이라는 역사 사건이 특정 지역에만 나타났다는 거죠. 됐습니다. 다 내재 요인, 진행 도중 실험을 진행하는, 그죠?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게 정책이죠, 그죠?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인데 하나만, 그죠? 바로 선발 요인은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나누는 선정 요인, 선발 요인은 외재 요인이죠, 그죠? 실험 도중이 아니라 실험 전에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연 학교와 같이 또는 버스 전용 차로와 같이 정책을 실시하는 집단하고 미실시하는 집단을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죠? 바로 이 집단을 experimental 그룹, 그러니까 실험 집단입니다. 미실시하는 집단을 컨트롤 그룹이라고 그래요. 통제 집단입니다. 뭘 통제한다? 외제 변수, 제3의 변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실험 집단하고 비교한다 그래서 비교 집단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하는 게 좋죠. 아까처럼 200명 두고 홀수, 동전 던져서 짝수는 이쪽, 홀수는 이쪽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 비슷한 거, 짝짓기 하는 거.
아니면 시계열로 보는 거 있고, 통계적 통제는 통계 분석을 통해서, 포괄적 통제는 피업이니까 사회 표준을 통해서, 잠재적 통제는 지어시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외적 타당성은 역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 내용은 깊은 내용 보시면 되겠고, 외적 타당성은 대다수 호반 크림 측정 조작. 호반 크림 측정 조작입니다. 그래서 성역 회상, 도, 측선, 오묘. 성역 회상, 도, 측선, 오묘. 됐습니다. 그죠? 대다수 호반 크림 측정 조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면 됐습니다. 그죠? 그것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화 가능성이죠. 그죠? 일반화 가능성. 20대 속칭 스카이 대학 학생들 위주로 정책을 실시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모든 대학생들한테 실시하면 표본의 대표성이 없죠. 그죠?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면, 그죠? 우리 사회적 구성을 대표해야 되는데 너무 이질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그죠? 예를 들면 국가대표들에게 뭔가 운동법을 가르치고 나서 효과가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시킨다, 적용한다. 그러면 그건 좀 표본의 대표성이 없잖아요. 그죠? 국가대표는 엄청나게 피지컬적이나 운동 요소가 강한 사람이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대표성이 없죠. 사실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죠. 다수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다수 처리. 여러 번 실험 처리를 했을 때 그걸 해줌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질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금연학교, 그렇죠? 이렇게 금연학교에 참여한 사람이 100명이고 미참가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금연학교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꼭 이 사업에 무조건 100명이 다 금연하고 싶어서 갑자기 금연학교에서만 해야 될 프로그램에 더해서 니코틴 패치를 준다든지 금연껌도 준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다른 정책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금연학교 정책을 다른 지역의 흡연자들한테 실시하게 되면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금연학교만 할 텐데 여기는 패치껌도 주고 껌도 주고 패치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다수 처리, 여러 가지 정책을 동시에 집행했죠. 다른 지역에 도입할 때는 그런 다수 처리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일반화하기 힘듭니다. 거기에는 비록 그 지역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일반화 가능성이죠. 호손 이펙트는 우리가 아주 행정 처음 시작할 때 배웠죠. 그죠? 관찰 당하고 있는, 즉 인위적 실험 환경이죠. 관찰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면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행동하죠. 부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험 조작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일상적 상황에서 적용하면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정책은 아니지만 이런 거죠. 소개팅이 나왔을 때 남자와 여자가, 그죠? 서로가 서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남자는 되게 매너 있고 하고 여자도 되게 뭐 이런 말 하면 지금 한번 좀 이쁘고 좀 매너 있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서로가 관찰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매너가 있구나 라는 걸 관찰 당하지 않는 우리 일상적인 환경에도 적용하면 이것은 틀렸다는 거죠. 왜요? 이 남자와 여자는 소개팅이라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인 실험 환경이죠. 자기가 지금 관찰 당하고 있으면 알죠. 어떻게 행동해요?
부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결론을 다른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하면 당연히 외적 타당성이죠. 외적 타당성, 그죠? 이러면 오류가 있습니다, 그죠? 외적 타당성, 호손 이펙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입니다. 인위적인 환경에서의 실험이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안 된다. 그것이 외적 타당성의 문제죠. 크리밍 이펙트는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아이스크림 여기 맛있는 부분, 여기 크리밍 이펙트. 정책으로 치면 효과가 잘 나올 것 같은, 그죠? 효과가 잘 나올 것 같은 부분에서 실시하고 나서 다른 상황에도 적용돼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크리밍 이펙트죠. 실험 결과가 좋게 나올 실험 집단을 선정해서 결과를 얻은 다음에 다른 집단이 적용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 예, 여부죠. 이미 여기서는 이제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적 타당성 저이온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의적인 선발이죠. 그죠? 선정에서 셀프 셀렉션이 나타났죠. 그러면, 셀프 셀렉션은 아니지만, 자의적인 선정이 나타났죠. 그죠? 실험자가 자기 효과가 잘 나올 집단을 선정했다는 것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죠. 그죠? 그래서 크리밍 이펙트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입니다. 그죠?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입니다.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그래서 대, 다수, 호반, 크림, 측정, 조작. 그렇죠? 표본의 대표성이 없거나 다수 처리를 한 경우 호손 이펙트, 실험 조작에 반응한다는 거죠. 관찰당하고 있는 인위적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를 일상적인 환경에 적용하면 일반화할 수 없다. 그리고 실험 조작이 내 측정에 영향을 줘요. 실험 측정이 피조사자의 실험 조작에 대한 감각에 영향을 주어서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거죠. 약간의 이제 호손 이펙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게 실험 처리가 피조사자의 감각에 영향을 주어서 그로 인한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안 된다. 일반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측정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면 내가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험 설계를 한다는 거죠. 실험 설계. 그죠? 일단은, 통제 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통제 집단이 사전에 준비되지 못하면 비실험 설계입니다. 비실험 설계는 그냥 통계 분석을 주로 많이 하는, 그죠? 경제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죠?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 비교 집단 또는 통제 집단 설계는 우리 준실험을 보기도 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사전에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비실험 설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두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자, 전용 차로 속도. 근데 고유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학교 금연에는 금연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의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고유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전용차로 실시하지 않는 부산 지역을 우리가 비슷한 것끼리 짝지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200명 중에 홀수 짝수 나눠서 그냥 랜덤 샘플링으로 구성하면 그 100명 안에 통계적으로 어떻습니까? 뽑힐 확률이 동일했기 때문에
여기 100명 중에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균형적으로 섞여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요거는 부산이라는 비슷한 축조죠, 축조. 그죠? 비슷한 축조. 그죠? 축조에 의해서 하는 거, 아까 우리 축조라고 그랬죠, 그죠? 전국 단위로 실시한 경우에는 시계열 설계를 하고요. 우리 재기적 통제, 리플렉티브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회구적이다, 성찰적이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한번 관찰해 온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회기불연속 설계는 명백한 자격적,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회기불연속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배정할 때 분명한 자격 기준으로 두 개를 구분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학생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학점, 아까 3.8이었죠. 그러면 학생들이 학점이 낮은 애부터 쭉 갔을 때 이 3.8이 되면 갑자기 학점이 슉 이렇게 올라가 붙죠. 그래서 다시 여기 3.8을 받은 요 지점을 딱 기준으로 여기는 장학금을 안 받았으니까 통지집단이 되고 여기는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실험집단, 여기가 학점이 돼야 되겠다, 그죠? 여기가 학생.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죠? 명백한 회기 불연속 설계를 한다. 명백한 회기 불연속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통제집단이 되고 여기는 실험집단이 되죠. 이렇게 학점이 3.5라는 자격 기준을 설정한 다음 서로 비교하면 정책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겠죠. 진실험 설계는 동질성이 확보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랜덤 샘플링이죠. 랜덤 샘플링을 해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사회 실험은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진실험은 유사한 거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재기적 통제, 진실험은 동질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준실험, 진실험 해서 있는데 참고삼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비실험 설계는 우리 내적 타당도가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안 나오고요. 준실험에서는 오히려 뭐가 더 우수하다? 준실험은 실행 가능성과 외적 타당도가 더 우수하지만 진실험은 동질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가장 우수한 실험은 동질성을 확보한 진실험이고 오히려 외적 타당도와 실행 가능성은 준실험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 지표입니다. 사회 지표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속도, 출산율. 자, 버스 전용차로를 해서 어떤 사회 상태가 바뀌었으면 그걸 객관적으로, 그럼 변화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계량화된 수치가 있겠죠. 우리는 사회 지표라고 그러고, 정책 지표는 우리가 이제 정책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다시 한번 재구성한 거죠. 됐습니다. 경제 지표는 주로 이제 양적인 거, 국민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사회 지표는 질적인 거, quality of life. 외식을 얼마만큼 하느냐, 여가 활동을 얼마만큼 하느냐, 여행을 얼마만큼 가느냐,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면 사회 지표죠. 그죠? 됐습니다. 이 사회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배 상태죠. 분배 상태가 재화 또는 소득이 특정한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져 있으면 좀 분배 상태가 좀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로렌츠 곡선 진위 개수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답만 알면 됩니다. 그죠? 진위계수는 1이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 불평등하고 0이면 완전 평등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사람을 누적하고요. 소득을 누적한다. 그래서 사람 누적에 소득 누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사람 소득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곡선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서 됐습니다. 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했어. 여기 이제 사람은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45도가 되면 완전 평등하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똑같은 비율로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득을 전부 다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서울역에 노숙자도 있고 이재용, 이건 회장 돌아가셨지만 이재용 회장, 부회장인가요? 회장은 소득이 엄청 많으니까 아마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쪽을 알파, 이쪽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진위계수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수치로 나타났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 사회, 우리나라에서 모든 소득을 한 명이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 그러면 한 명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을 다 늘려도 쭉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한 명이 쫙 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겠죠. 그죠? 그 말은 알파 영역이 쭉 내려와서 베타를 덮어버리는 거죠. 한 명이 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알파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 면적이 다 넘어와서 그죠? 베타가 없겠죠. 그럼 이거는 1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으면 이렇게 45도선이 되겠죠. 그 말은 쭉 올라와서 알파가 없다는 거죠. 완전 평등한 상태는 결국은 그죠? 우리 쭉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베타분의 0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알파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0이네요. 0. 어떤 숫자로 0을 나눠도 다 0이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1. 완전 평등하면 0.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0. 됐죠. 그럼 이제 요 정도 있겠죠. 그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진위계수가 0.2에서 지금 0.3 정도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분배 상태가 좋아졌다, 악화됐다, 악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노는 거는 요겁니다. 나머지는 뭐 에치킨 지수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10분위 수 됐습니다. 5분위 수는 5단계로 나누는 거고요. 10분위 수는 우리나라 소득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지금 몇 분위로 10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하위 40%의 점유율을 상위 20%로 나눈 거죠. 이건 뭐 당연히 하위 40%하고 상위 20%를 나눈 것으로 높을수록 당연히 이쪽이 그죠? 높을수록 균등해지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위 20%를 하위 40% 점유율을 상위 20% 나눈 거니까 값이 이게 하위 40%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결과값이 커질 테니까 하위 계층들이 많이 가질수록 균등하고 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 평가의 이론적인 내용이었고 이제 우리나라 평가 이건 이제 시험은 어디에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기재 행안이죠. 우리는 복권, 공기업, 보조사업 결국은 뭐 쉽게 말하면 돈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그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도 결국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전부 다 행안부에서 하고요.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입니다. 조직을 바꾸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조직의 어떤 변화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는 거죠. 그냥 이게 재밌죠. 그죠? 우리나라의 공기업, 국가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는데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절대적으로 우리 지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냥 무조건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정보업무 평가라고 해서 정책 평가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총괄 평가는 아니고요. 가정 평가의 성격이 좀 있는데 좀 강하고 가정 평가의 성격이 강하고 총괄 평가의 성격은 조금 이제 그죠? 좀 약합니다. 자, 일단은 정보업무 평가법은 국무총리가 중요합니다. 맨날 나오죠. 국무총리 밑에 있는데 위원장이 국무총리하고 민간위원장 해서 2명입니다. 위원장이 2명인 거 잊지 마시고 특이하죠. 그죠? 3년마다 5년이 아닙니다. 매 3년마다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업무 평가라는 것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지방자치도 포함됩니다. 그죠? 중앙행정기관, 단체의 소속기관도 되고 공공기관은 여러분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죠? 웬만하면 다 포함됩니다. 웬만하면 다 포함되죠. 자, 이제 자체평가는 스스로 알아서 평가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지금 공공기관은 자체평가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운영하고 나서 경영 성과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경영 평가만 하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다. 이런 건 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체평가를 했는데, 자화자찬시, 좀 자기들 잘났다. 우리 잘못한 것도 없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국민들이 그걸 안 믿겠죠. 그래서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바로 자체평가를 한 기관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국무총리가 자체평가를 한다.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이라는 차원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와 특정평가는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한다. 됐습니다. 합동평가는 국가사무, 국가임사무나 국가가 보조금을 준 사무에 대해서 지방은 항상 누가 한다 그랬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는 거죠. 행정장관이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공공기관은 아까 누가 한다? 바로 기재부 장관이 한다. 공공기관은 기재부 장관이 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데 그 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죠? 민간인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 평가하는데 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 한다는 거죠. 자, 넘어가시죠. 기타 이제 공통적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 그렇죠. 자체평가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중앙행정기관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조직인사 보수에 반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예산 요구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예산 편성에도 반영해야 된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훈시 조항이라서 구속력은 없지만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책 평가가 끝났고요. 마지막 이제 정책 변동. 특히 정책 변동은 뭐 우리 정책 혁신은 새로운 거, 뭐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전자정부, 최근 뭐 코로나 좀 애매하긴 한데 그죠? 됐습니다. 감염병 뭐 정책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전혀 예전에 하지 않았던 분야 하는 거. 정책 유지는 기본 성격이 유지되면서 우리 약간의 수단이 변하는 거. 됐습니다. 정책 승계는 기본 성격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대폭 변경됩니다. 이 두 개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죠? 출산, 우리 과거에 장려에서 출산 억제로 왔다가 최근에 다시 출산 장려로 옵니다. 그죠? 출산 장려에서 출산 억제로 다시 출산 장려로 간다는 것은 기본 성격이 완전히 변화하는 거죠. 이쪽은 정책 성격이고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교육, 고용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출산율이 안 높아지니까 장려금을 아예 새로 지급하는 것을 시행하겠다. 이거는 출산 장려라는 기본 성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책 수단 하나 추가했으니까 이거는 정책의 유지죠. 기본 성격이 변화하면 정책 승계의 기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수단만 바뀌면 정책 유지입니다. 정책 승계는 선형적 승계,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 부분 대체, 정책화는 정책 재도입 등이 있습니다. 그죠? 공급 확대에서 수요 억제 이렇게 가는 거죠. 통합 분할, 부처가 합쳐지거나 떨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정책 승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분 종결, 비선형적, 선형적 승계가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정책 종결은 당연히 아시겠죠? 이제 기존 사업을 하지 않는, 정책하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일순간 없어지는 거, 천천히 없어지는 거, 어떤 부분은 한 방에 없어지고, 어떤 부분은 천천히 없어지는 거. 됐습니다. 로저스의 혁신 확산 이론은, 로저스라는 학자가 경영학자인데, 1962년에 우리 어떤 지역은 정책 혁신이죠. 그죠? 정책 혁신. 어떤 지역은 빨리 정책을 도입하는데 어떤 지역은 늦더라. 그 확산의 속도나 확산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쭉 연구해 봤더니 초기에 얼리 어댑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내용 봅시다. 로저스, 확산이라는 것은 공간적 확산, 계층적 확산 됐습니다. 공간적 확산은 다른 공간이나 지역으로 가는 거고, 계층적 확산은 발전된 곳에서 덜 발전되는 곳으로 좀 우리가 우리 계층이니까 그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산되는 것은 계층적 확산이겠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확산되는 것은 공간적 확산이겠죠. 됐습니다. 핵심 확산 과정에서는 네 가지, 개혁, 의사소통, 시간, 사회체제를 강조하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행동을 시도하는 것, 이런 거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간은 개혁을 수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 특히 개혁 수용은 S자곡선. 처음에는 느리다가 나중에는 싹 이렇게 된다는 S자곡선으로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소수죠. 그러나 바람직한 것이면 속도는 처음보다 빠르게, 처음에 이렇게 소수로 가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늘어난다.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체제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습니다. 그죠? 특히 동질성과 여론 지도자가 이 사회체제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S자곡선, 그죠? 누적도수. 처음에는 적다가
나중에 많아진다. 네. 수용자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죠? 얼리 어댑터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나왔고, 그죠? 개인 수준이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설명한다는 거죠. 초기에 이렇게 early adopter, 그죠? 13.5%라는 early adopter. 처음에는 이렇게, 그죠? 쭉 이렇게 S자로 가죠, 그죠? 속도, 그죠? 그러나 결국 우리 수용자들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죠? 기업가들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초기 수용자들의 특히 여론 지도자, 그죠? 그리고 사회 체제가 중요하고, 초기에 다수 이용자, 후기 이용자들이 있고, 지체자가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뭐 스마트폰도 안 쓰고 이런 분들 있죠. 그죠? 됐습니다. 자, 정책 변동을 하는데 특히 정책 종결은 저항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동태적 보수주의 저번 했죠. 그죠? 중요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그럼 정책 종결을 위해서는 동태적인 전략, 바로 어떤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죠. 다른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자리를 옮겨준다든지. 그러나 이제 아예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정책을 시작할 때부터 자동 종결 조항을 넣어놓는 것들이 되겠죠. 베너이라는 학자의 전략이 있는데, 그냥 한번, 그냥, 그죠? 뭐, 재밌는 건 이런 거죠, 그죠? 우리 해결사를 외부에서 고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레빈의 감축 이론도, 요즘에 참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최근에 노는 거는 정책 변동이 점정적이냐, 비점정적이냐에 관한 논쟁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점정적인 것은 조금씩 변하니까 수학 체감, 비점정적인 것은 단절이죠. 수학 체정, 대폭 변화, 긍정 환류, 자기 강화 작동, 단절 균형, 티핑 포인트. 어느 순간 쭉 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여기가,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는 완전히 단절돼 있죠. 자, 체제 유지, 부정적 환류, 자기 강화, 미작동, 비단절, 티핑 포인트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학 체정, 긍정 환류, 자기 강화, 단절 균형, 티핑 포인트를 인정하면 비점정적, 급격한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는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 변동 모형이 요즘에 좀 시험이 나오는데, 그죠?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인데, 우리 정책 집행에서 사바세어 모형 우리가 기억나죠? 그죠? ACF.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게 중요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 변동을 설명하고,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신념 체계에서 지지연합이 형성됩니다. 상당한 수준의 갈등과 포럼이 존재하고, 브로크, 픽셔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책 집행에서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외부 요인이 정책 하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면 지지연합 A와 B가 있고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중간에 픽셔가 이걸 조정해 준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장 중요한 거. 장기간의 정책 변동, 10년 이상의 정책 변동이 있는데 그 정책 변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갈등과 지속적인 토론이 존재하고 중개자가 중개해 준다는 거죠. 반대로 단기간의 급속한 변동, 그죠? 이렇게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변동이냐, 단기간의 변동이냐,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패러다임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변이가 출현하면 대항 패러다임이 등장했다가 어느 한순간 급격하게 정책이 변동한다는 거죠. 무시아로니의 위익집단 위상 변동원입니다. 위익집단이 제도적 맥락과 문제 맥락에서 요즘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 집단들의 위상, 그죠? 이제 문제 맥락하고 제도 맥락이 다 좋아지죠.
여성의 문제가 중요해졌는데 우리 여성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는 집권당이 정당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익 집단 위상이 커짐으로써 정책이 변동한다는 거죠. 킹던의 정책 흐름 모양은 잘 아시죠? 문책기, 문제와 해결책과 기회가 우연히 결합되어서 의제 설정이 된다. 의제 설정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거나 기존의 정책이 종결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피터 메이라는 학자는 정책 학습을 나눴는데 수단적 학습은 딱 쉽죠. 그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학습하는 거고 사회적 학습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죠? 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좀 안 좋은 학습은 정치적 학습이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 정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학습하는 거. 바로 됐죠. 정치적인 주장이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그죠? 정치적 주장이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학습하는 것을 정치적 학습입니다. 수단적 학습이나 사회적 학습은 바람직한 학습이지만 정치적 학습은 썩 바람직한 정책 학습이 아니죠.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책학 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직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